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당신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종일 나를 느낀다. 이 실수, 즉 신기루 같은 나라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나라는 감각. 그 생각들은 정말 내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크리스 나이바우의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입니다. 인지신경심리학 박사인 저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20년 넘게 자뇌와 우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해왔습니다. 동시에 명상과 동양의 수행을 직접 실천하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몸으로 탐구해온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90년대 불린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뇌와 우뇌가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판단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라는 자아를 유지하려는 자뇌. 그리고 말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우뇌.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뇌가 만들어낸 해석을 현실 그 자체로 믿어버리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에 머릿속 나를 이해하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통찰이 2500년 전 불교의 무아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지도 모른다.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뇌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뇌가 당신을 부리고 있나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내 머리에 거짓말 장치가 있다. 뇌가 만드는 합리화의 세계. 불린의 환자의 등장. 1960년대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뇌수술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뇌의 좌측과 우측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았지만 자아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무엇일지 모른다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박사는 1998년 발간한 저서 마음의 과거에서 소설 같은 자아라는 장 제목을 사용하며 이 주제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책에서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아가 소설처럼 임의로 지어낸 것이라니 이것은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비슷한 충격일 수 있겠다. 두 주장 모두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과 사뭇 다르니 말이다. 하지만 자아가 자기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새롭지 않다. 약 2500년 전 붓다가 말했고 도교 경전, 도덕경과 힌두교, 불의 이론론에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가자니가 같은 사람들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질문에 차근차근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접 체험 가능한 예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몸소 경험할 수 있게끔 말이다. 다행히 당신은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뇌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뇌가 작동하는 몇 가지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뇌는 대칭인 좌우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뇌량이라는 큼지막한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딱 봤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 흥미로운 점이다. 그런데 1960년대 심한 간질 환자들의 증세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 8억 개에 달하는 신경섬유를 절단하는 실험적 수술이 이루어졌다. 간질 발작 전이가 뇌의 한쪽 방구에서 다른 쪽 방구로 넘나들며 증세를 악화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수술이었다. 로저 스페리 박사와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는 잔해와 우뇌 사이의 연결다리인 뇌량을 끊어버리면 간질 발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 이 업적으로 스페리 박사는 198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잔해와 우뇌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통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연결이 파괴되자 좌우 방구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 이전까지는 한쪽 방구가 손상된 사람을 찾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뇌량을 절단한 간질 환자들이 등장한 덕분에 잔해와 우뇌의 기능적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뇌량을 절단한 이들은 불린의 환자라 불린다. 두 번째, 좌우 방구는 몸을 교차로 지배한다. 몸의 오른쪽은 잔해, 몸의 왼쪽은 우뇌와 연결된다. 시각의 경우도 왼쪽 시야는 우뇌로, 오른쪽 시야는 잔해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불린의 환자들에게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로 잔해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당시 심리학계와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내용이었다. 가자니가 박사는 잔해가 상황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유와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잔해는 일종의 해석 장치처럼 작동했다. 게다가 이따금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한다. 이러한 발견은 세상에 충격을 주어야 마땅하건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이제 불린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뇌가 잠든 사이에 잔해가 저지른 일. 가자니가의 초기 연구에서 불린의 환자의 잔해, 우측 눈의 닭발 사진을 우뇌, 좌측 눈에 눈 쌓인 풍경을 각각 보여주었다. 이어서 다른 몇 장의 그림을 보여준 뒤 처음 보여준 그림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을 고르도록 했다. 잔해와 우뇌는 각자 완벽하게 기능했다. 우뇌는 왼손을 사용하여 눈 치우는 삽을 골랐고 잔해는 오른손을 사용하여 닭을 고른 것이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상황이다. 왜 왼손으로 눈 치우는 삽을 선택했지요? 환자에게 물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화는 오직 잔해와 할 수 있다. 말하는 기능은 잔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잔해는 이렇게 대답해야 옳다. 모르겠는데요. 우뇌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꽤 됐거든요. 하지만 실제 대답은 달랐다. 닭발은 닭과 연결되고 그럼 당연히 닭장 청소할 삽이 있어야죠. 환자는 자신의 대답에 절대적인 확신을 보였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언어를 담당하는 잔해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싸하고 말이 되게끔 상황을 재구성하여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불린의 환자의 경우 우뇌가 본 눈 쌓인 풍경을 잔해는 알 수 없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환자의 우뇌 좌측 눈에만 걸으세요 라는 글자를 보여주었다. 환자는 즉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걷느냐고 묻자 또다시 잔해의 해석 장치가 튀어나온다. 가서 콜라 좀 가져오려고요. 그럴싸하지만 완전히 틀린 설명이다. 이번에는 웃으세요라는 글자를 우뇌에게 보여주었다. 역시 바로 반응하여 환자는 웃기 시작했다. 왜 웃는지 묻자 당신들이 실험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잖아요. 참 별별 직업도 다 있다 싶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답했다. 기억하라. 여기서 옳은 대답은 이것이다. 당신들이 웃으라고 해서 웃었잖소. 잠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좌뇌는 오직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저 좌뇌에게만 말이 되는 이야기면 그만이다. 또한 개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지시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여기서 어느 설명도 진실이 아니지만 이 해석하는 마음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다. 자신의 설명과 해석의 옳다는 확신에 차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신경과학자 라마 찬드란 박사의 연구도 살펴보자. 그의 좌뇌 이론도 가자니가 박사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그는 1년의 실험을 거쳐 좌뇌가 해석과 신념을 만들어내고 해석의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상황과 달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마 찬드란 박사의 실험은 우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따라서 몸의 좌측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은 좌뇌가 혼자 쇼를 진행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마 찬드란 박사가 환자에게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보자 환자는 그럼요, 이렇게 말이죠 라고 답했다. 다른 환자는 한술 더 뜬다. 자기는 마비된 왼쪽 팔이 훨씬 힘이 세서 커다란 테이블을 5cm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환자는 마비된 몸을 인정하는 대신 합리화를 시도했다. 팔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좀 아프거든요. 또는 오늘 하루 종일 의대생들이 여기저기 쑤셔보고 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팔을 움직이고 싶지 않군요. 가자니가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좌뇌는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진행된 몇몇 추가 연구에서도 좌뇌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비록 사실과 다를지라도 말이다. 이렇듯 좌뇌는 평생 동안 현실을 해석하여 당신에게 들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긴 힘들 것이다. 또 다른 초기 연구를 살펴보자. 인지 및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거기인 물건들 몇 개를 제시한 후 어느 게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라고 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엇비슷한 물건을 늘어놓고 골라보라고 요청하면 오른편에 있는 물건을 집는다는 말이다. 이 실험에서도 우측 선호 경향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걸 고른 이유를 물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좋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도 자네는 그럴싸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얘기했다. 색깔이 예쁘잖아요. 질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피험자들에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물건을 고른 이유라고 알려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는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냐고 항의까지 했다. 본인의 선택이 내부의 자아가 정말로 선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임의적인 기준 때문이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진실을 대면하는 일은 마치 자아 중독이라는 안개를 뚫고 나가는 일이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슬리고 불편한 경험이다. 마음이 해석을 만든다. 자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 몸이 흥분한 이유를 착각하는 상황들이 있다. 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흥분하면 예를 들어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면 곧이어 좌뇌가 나서서 흥분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이 지어낸 이야기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는 불린의 환자들이 닭장을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다라며 인과관계를 창조해내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 연구들은 좌우 방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멀쩡한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성 상태일 때는 결함투성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흥분과 열정 그리고 그 외의 강렬한 감정들이 차분한 이성을 손쉽게 압도하고 좌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좌뇌는 마음껏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실험부터 소개하겠다.
남성 피험자에게 안전한 다리와 위험해 보이는 다리 중 하나를 건너게 했다. 위험해 보이는 다리는 폭 1.5m에 길이 150m, 가파른 절벽과 급류가 내려다 보였고 바람이 불거나 지나갈 때마다 출렁거렸다. 짐작하다시피 이 다리는 심장이 뛰고 숨을 헐떡이게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흥분을 유발하는 장치다. 남성 피험자가 다리를 건너오면 여성 조교가 그림 몇 개를 보여주며 질문지에 답을 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피험자에게 이 실험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성 조교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한다. 놀랍게도 안전한 다리를 건넌 16명 중에서는 2명이 전화번호를 받아갔지만 위험한 다리를 건넌 18명 중에서는 무려 9명이 번호를 받아 연락했다. 이들의 뇌는 흥분이 유발된 이유를 이성 조교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조교에게 실제로 끌렸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남성 피험자들이 설문지 속의 그림을 보고 작성한 글을 분석했더니 위험한 다리를 건넌 쪽에 좀 더 성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는 자네 해석이 무척 변덕스럽고 쉽게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다. 여성 조교가 남성 피험자에게 평형 감각을 측정하겠다고 안내한 뒤 눈가리개를 씌우고 뒤로 젖혀지는 의자에 앉힌다. 그런 다음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마치 사고인 것처럼 우당탕 소리를 낸다. 피험자의 신경계가 자극된다. 해당 피험자들 역시 이 사건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여성 조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조교의 성별만 바꿔서 진행했다. 예상했겠지만 사건을 경험한 남성 피험자들은 조교가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들은 호감과 혐오가 실은 좌뇌의 해석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보여준다. 가슴이 빨리 뛸수록 땀이 더 많이 날수록 해석의 강도가 세지는 건 덤이다. 가자니가 박사의 초기 연구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동영상을 불린의 환자의 우뇌에만 보여준다. 이는 신경계를 매우 흥분시키고 우뇌에만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좌뇌는 이 느낌을 설명하고 싶지만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좀 조마조마하고 무섭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저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분명 가자니가 박사님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왠지 박사님이 좀 무섭네요. 이처럼 우리는 해석장치의 지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조차 못한다. 화가 날 때, 불쾌할 때, 성적으로 흥분할 때, 행복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이 생각과 경험이 과연 고유한 것일까 의심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생각을 어찌어찌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해석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구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온다. 평온한 일상에 뭔가 일이 벌어지며 그것을 인지한다.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서 어떤 차가 불쑥 내 앞을 끼어든다든가 옆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간다든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몇 초 더 쳐다본다든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며 방금 벌어진 일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뭔가 잊은 게 있는 모양이군.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 마음의 속삭임이 모두 해석임을 눈치채보라. 해석은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자네 해석 장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기에 방금 떠오른 생각이 단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고 판단과 해석을 붙인 뒤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신도 분명 상황을 오해하고 심지어 문제 삼았다가 나중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든가 취직했다는 확신에 차있었는데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든가 말이다.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나는 추측을 했을 뿐 하며 넘어가지만 이 말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해석하는 마음은 항상 모든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설명이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많은 경우 한 채 의심도 없다. 나중에 그 설명이 틀렸다고 밝혀지면 마음은 실수, 딱지를 붙이기도 하지만 초기의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수는 그것이 실수였는지 인식조차 안 된 채 잊히는 경우가 많다. 불린내 환자가 닭장을 청소하기 위해 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건이나 사실이 자네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면 마음의 해석 장치는 그냥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상황을 정의해버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석은 실제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나는 추측을 했을 뿐에서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해석 장치의 일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이 나가 바깥 세상을 수없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자니 박사가 소설 같은 자아라고 했던 이유다. 이는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2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의 전통에서는 자아가 그토록 진짜 같지만 실은 지어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 가르치면서 자아가 허상임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 그건 자네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의 주체가 나라는 전제가 인간으로서 겪는 내적 고통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내 친구 하나는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매일 그 이야기를 꺼내며 속상해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급기야 출근을 무서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정말 심오한 통찰을 얻었다. 자신의 자네가 얼마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 말이다. 동양의 영적 전통은 이 통찰을 경험적으로 찾아냈다. 반면 심리학은 실험을 통해 그럴 의도도 없이 우연히 찾아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해석장치의 해석을 지어낸 소설 같은 거로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어쩌면 그렇기에 심리학계가 가자니 박사의 연구에 주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주제에 대해 20년을 넘게 강의해온 나도 경험한 일이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내 생각엔 분명 나에게 뭔가를 던져대고 말도 안 된다고 저항하고 급기야는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갈 법한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스로 확신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말을 하는데도 학생들은 그저 묵묵히 앉아 필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 발언을 던졌는데도 왜 반응이 없느냐고 끈질기게 물어보면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멍하니 눈만 껌뻑이거나 제발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하는 듯한 어색한 웃음뿐이다. 만약 내가 담당 교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내 동료 교수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테다. 저 교수 약간 돌았군. 앞서 말했듯 자아는 스스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실험 결과조차 쉽게 간과되곤 한다. 하지만 만약 직접 경험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체험으로 얻은 진정한 이해가 당신의 삶을 뿌리채 바꿀 것이다. 비록 자네 해석 장치는 항상 켜져 있고 맘대로 끌 수도 없지만 일단 그것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눈치챈다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트인다.
머릿속의 나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인정하는 대신 방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만들어내는 친구는 좌뇌 해석 장치로군 이라고 자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해석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전만큼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흔들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통은 감소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들어진 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야기. 판단. 범주란 마치 모래사장의 선을 긋고 원래 하나였던 걸 둘로 나누듯 만들어진다. 이 선을 어디에 그을지 정하려면 판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이 없다면 범주도 없다. 판단이 해석 장치와 가장 비슷한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해석한다는 건 곧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이다. 온도가 정확히 몇 도일 때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바뀔까? 당신은 어떤 순간이 되어야 상처받았다고 느끼는가? 재앙이라 부를 수 있는 순간과 실패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가난에서 부가 되는 시점은? 행복과 슬픔의 경계는 어디일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해석 장치가 판단을 이용해 끝없이 범주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마음에 담고만 있어도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쉽게 말해 해석 장치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 해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권이 생긴다. 모든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해석 활동을 하고 그 해석은 매우 주관적이며 부정확하고 어쩔 땐 완전히 틀렸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 말이 진실이야,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건 내 의견일 뿐이야 또는 그냥 내가 보기에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의 해석과 현실을 구분한다. 판단이란 단순히 모래사장에 그어진 또 다른 선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내 말이 진리야 라는 자세로 덤벼든다면 당신은 속으로 빙긋 웃으며 그가 좌뇌에 지배당하고 있고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지내고 있다는 걸 이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딱히 사적인 감정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건 그저 생물학적인 기능일 뿐이다. 비록 당사자는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이렇듯 아주 살짝만 관점을 바꿔도 나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들과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답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해석과 판단이 좌뇌의 소임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좌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의 신경계 안에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저 사람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전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가슴이 뛰거나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이 자각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평가에도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그냥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 믿음. 좌뇌는 생각을 창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생각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응당 그래야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만든다. 이를 신념체계라고 부른다. 하지만 신념체계는 대학교의 건물이나 캐나다의 땅처럼 바깥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뇌 안에서 그것을 떠올릴 때만 존재한다. 흔한 예시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내 종교가 오직 하나뿐인 진리다.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같은 신념 중 어느 것도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머릿속에서 그것을 떠올릴 때만 존재한다. 게다가 각자 믿는 바가 다르다면 우리 모두가 옳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오직 나만 옳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당신과 자네의 해석 장치를 과도하게 동일시하면 그 믿음은 만들어진 관점일 뿐인데도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믿음이란 정말 흥미롭다.
몇 가지 매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에서 믿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세보 효과가 그 예다. 플라세보란 실제로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이나 처치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생리식염수 주사나 설탕으로 만든 알약이 있다. 플라세보 효과는 자신이 받은 처치가 진짜라고 믿을 때 나타난다. 뇌가 효과가 있는 약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환자는 위약을 복용하더라도 실제로 효과를 느낀다. 플라세보 효과의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다는 믿음은 진짜 치료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짐작하겠지만 플라세보 효과는 뇌가 만들어진 지도와 실제 장소를 혼동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 현상 때문에 많은 임상 실험에서는 환자가 받은 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하는데 이를 맹검이라고 한다. 지금 주는 약은 그냥 사탕입니다. 하지만 진짜 약이라고 믿어주세요. 라거나 지금 진짜 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탕이라고 믿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는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도 진짜 약효인지 플라세보 효과인지 구분할 수 없다. 믿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에서 플라세보나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양의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설파한다. 물론 스스로 해석 장치와 동일시한다면, 즉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생각과 신념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는 신념 중 어떤 것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같은 선호도는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신념의 예다. 당신이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당신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척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정반대의 것으로 진심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의지만으로는 없던 신념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유발하는지 보자.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서로 싸울까? 지금 당장 아무 뉴스 채널에나 들어가 보면 도처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들이 결국 서로 대립하는 신념 체계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목격할 것이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신념을 위해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단 모든 신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이 믿는 바가 단지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만 그렇다. 이것이 해석 장치가 생각으로 이루어진 신념을 실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지도와 실제 장소를 혼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네는 세상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유지할 뿐 아니라 마치 정말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이제껏 보았듯 자네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이 현실과 얼마든지 동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것은 실로 두려운 얘기다. 확실히 하자면 신념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것이 단지 신념일 뿐이란 걸 볼 수 있다면 말이다. 머리 왼쪽에 있는 뇌세포들과 신경화학물질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 그게 신념이다. 선불교에서는 말한다. 옳고 그름은 마음의 병이다. 정확히 이 딜레마를 콕 집어내는 말이다. 옳고 그름은 오직 믿음일 뿐이지만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 자네가 신념을 창조하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나의 신념이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고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또 다른 해석적인 마음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생긴다. 무의식인 줄 알았던 것. 침묵하는 운해. 운해 의식에 접속하는 방법.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운해 시스템을 좀 더 의식할 수 있을까?
글쎄, 어떤 면에서 당신은 이미 운해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해석 장치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데 익숙한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 물론 여기서 말한 당신은 당신의 에고를 지칭하지 않는다. 에고는 태생적으로 운해의식을 경험할 수 없다. 아무리 원해도 말이다. 에고는 자체로 좌뇌가 만들어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운해의식으로 접속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한계가 분명하기에 설명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요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문헌에도 등장한다. 요가는 당신을 운해의식으로 이끈다. 몸을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기분이 좋고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온전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생각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실 요가란 이 순간에 머무름으로써 완성된다. 굳이 어렵게 얘기하자면 요가를 할 땐 해석 장치의 교묘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요가 수행이 무의식적이라고 말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요가의 어원은 결합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우주의 모든 것의 결합. 다양한 형태의 명상 또한 당신을 운의 의식으로 이끈다. 그중 앉아서 하는 명상인 좌선은 명상학교에서 가장 흔하다. 보통 초심자는 호흡에 의식을 두라고 배운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때문이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흡은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주의도 쏟지 않는다. 호흡할 땐 어떤 생각할 거리도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명상법에서 호흡을 강조한다. 무아지경에 있다는 말도 운의 의식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어떤 생각도 없이 연거푸 골을 넣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며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는 이런 상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할 때, 스포츠를 즐길 때, 어떤 방식으로든 창작할 때, 기도할 때, 명상할 때, 심지어 오토바이를 고칠 때까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한 몰입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는 사람이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썼다. 그는 몰입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른 목적 없이 행위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 에고는 떨어져 나가고 시간은 순식간에 삭제된다. 모든 움직임과 생각이 완벽하게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마치 재즈 연주처럼. 당신의 모든 부분이 그것과 하나가 되고 기교는 최고치로 발휘된다. 여담이지만 그가 몰입을 재즈에 비유한 것도 재미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즈가 뭔지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무아지경이든 몰입이든 그 상태가 지나간 뒤에 해석적 의식이 내가 굉장한 일을 했군 이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경험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주인으로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교묘한 방법이다. 사실 당신도 운해의식을 항상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인인 자네가 언어를 장악하고 있고 언어가 아주 설득력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 공로를 가로채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법정에서 운해를 향해 자네 변호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이 언어를 쥐고 있는 자네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운해가 무슨 수로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의식적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한다. 마음챙김 수행이다. 전통적인 동양의 명상이고 특히 불교와 연관이 많다. 이 명상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 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그저 관찰하는 행위. 수행자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배운다. 여기서 판단이란 좌뇌의 기능임을 기억하자.
수행자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배운다. 마음챙김 지도자들은 말한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들러붙는 대신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리라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가며 이야기일 뿐인 것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 수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사건의 주시자가 되어 관찰하는 데 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주시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혹시 운의 의식은 아닐까? 우리의 해석 장치는 너무나 굳건하니 항상 마음을 좀 챙기고 다니는 게 좋을 듯하다. 이 예시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고 사고와 언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행하고 존재하라고 말한다. 운해는 딱 나이키 슬로건처럼 행동한다. 그냥 해. 그리고 만약 운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해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라 확신한다. 악기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악기를 배울 수는 없다. 연주해 봐야 한다. 농구에 대해 생각한다고 골을 넣을 수는 없다. 던져 봐야 한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지배하는 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